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원장 이윤갑입니다. 줌을 통해서지만은 성승원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. 이 한국통번역학회의 봄정기학술대회는 비록 그 비대면 형태지만은 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된 게 참으로 경아드릴 일이고 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학술대회 실질적 준비를 맡아주신 이 성성원 회장님과 또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이번 학술대회는 이제 한국을 번역하다 아웃바운드 번역과 지식문화의 확산을 전체 주제로 해서 총 27가지의 다채로운 학술 연구 발표가 진행됩니다. 앞서도 뭐 인사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은 이 오늘 발표되는 주제 대부분이 아주 시적절하고 또 그 내용도 어떠할지 굉장히 그 흥미롭고 기대가 큽니다. 아직은 뭐 코로나가 크게 기승을 부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뭐 그런 가운데서 개최되는 이 학술대회로도 아주 의미가 있고 그 성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이 학술대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 특징 짓는 키워드는 뭐 세계화와 정보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그의 수반에 문화 분야에서도 국제 교류와 소통이 또 나아가서 다문화 사이의 융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통역 또 번역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.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공동체 간의 혹은 국가 간의 교류와 소통을 중시해 왔습니다.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또 생존 능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지적 능력과 자산을 높이고 정진해 왔습니다. 이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것이 이 상대의 말과 문자를 통번역하고 상호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했던 만큼 이 통번역의 중요성은 현대사회만이 고유한 이런 특징은 아니고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된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 현대사회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뭐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 통번역 업무는 전통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겨왔던 일이고 뭐 국가의 외교라든가 또 중요한 통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꼭 필요했던 건데 뭐 이런 부분은 현대에 들어서도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 현대와 이전 사회와의 차이를 보면 이 통번역의 필요성이나 수요층이 또 그것을 주도하는 주도층이 이전 사회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지고 또 확대된 것입니다.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통번역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현대 사회에 이르면 거의 전 국민 전 계층으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 또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이 통번역의 수요는 뭐 오히려 사적인 개인적인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확대 일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보면 오히려 공적 영역보다는 기업이나 개인 등 사적 영역에서 훨씬 더 활발하고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 보듯이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가 공적 영역에서의 교류를 견인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융합, 그것을 위한 통번역, 이러한 능력은 마침내 우리가 생존뿐만 아니라 한 사회나 한 개인 또 한 국가가 성장하는 데서도 이 필수불가결한 이런 요소로 능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 번역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 오늘 학술대의 이 주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또 그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제 번역의 양도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이 통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정확한 번역이나 뭐 심지어 오역까지도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 제가 뭐 이번에 이 발표를 위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 2005년과 2007년에 이제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, 그때 총 572종의 번역서를 선정해서 번역 수준을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6개 평가 등급으로 나누었는데, 상위 2등급에 해당되는,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번역이면 우리가 안심하고 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체 572종 중에 62종에 불과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아서 거의 오류가 없고, 또 원작의 작품성이 잘 살아나 있는 이런 번역본,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은 종수는 572종 중에서 단 6종 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은 이후에 많이 좀 개선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통번역 학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번역은 외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말 또한 우리 전통의 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를 제3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이 과연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을 했는데,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영어로 우리 문학서들을 번역한 그걸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, 뭐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할 만한 번역서는 조사 대상 중에 36% 정도이고, 그 중에 이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. 뭐 번역이 아주 정확하고 또 원작의 작품성도 잘 번역본에 살아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일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는 양적으로 번역이 이렇게 급속히 확대되는, 이제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든 혹은 민간 영역에서든 이게 이제 아주 현실인데, 앞으로 우리가 더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제3국어로 된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거나, 아니면 우리의 이 텍스트를 제3국어로 번역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또 작품성을 살릴 수 있도록 텍스트 본래의 그 내용을,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할 건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세계화가 확대 심화됨에 따라 뭐 현대 사회를 우리가 번역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, 또 이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교류도 또 소통, 나아가서 문화융합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는 현실입니다. 그러나 이 번역이 오역이 되고, 또 이렇게 되면 그 번역이 소통을 정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불통을 불러오고, 또 뭐 지금 이 문화융합이라고 하는 문화의 그 진보를 가로막는 이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뭐 고민을 하다가 역사 속에서 한번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이 없는가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 동양의 번역 발전사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괄목할 만한 성취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과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동양의 이 번역사에 있어서 제일 괄목할 만한 이 업적을 낸 것은
이 불교 경전을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은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졌는데, 물론 이 불교 경전 번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은,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은 중국의 불교 경전 번역입니다. 중국의 불교 경전 역사는 그 역사가 뭐 천여 년에 걸쳐서 이게 이제 발전을 했고, 또 역경 사업이 진행되면서 번역의 그 정확도, 또 의미 전달의 완성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이 번역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. 그 결과 당시 번역된 불교 경전은 이후에 한 1500여 년의 긴 세월이 흐른 오늘날 이르기까지 불교 수행자나 불교학자 대부분이 신뢰하고 활용할 만한 이런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남았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불교 경전 역경 시스템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재반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그 속에 집결하고 있고,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의 시대에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이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중국에 이제 이 불교 경전이 전래된 것은 역사적으로 기원 후 1세기경이라고 알려집니다. 이때 한나라 무제가 서역으로 소위 실크로드라는 걸 이제 열게 되고, 이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그리로 이제 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이런 전법성들이 이제 대거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과 함께 불교 경전도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됐는데, 당시 이들이 가져온 경전은 대부분이 이제 이 흔히 중국에서 범어라고 부르는 산스크리트로 된 것이거나 아니면 호어라고 부르는 중앙아시아어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범어나 호어는 모두 중국인들로서는 아주 생소한 읽을 수 없는 이런 경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불교 포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불교 포교와 관련해서 경전 번역이 시도가 되는데, 이 처음 이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기원 후 58년에서 75년경부터, 이때 이제 번역을 주로 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 초기 성경 번역이 그러하듯이 우리 초기 성경 번역을 다 선교사들이 했잖아요. 그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전법성들이 번역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번역 이후에 기원 후 한 2세기가 되면 이 안세고, 지루가참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서역에서 온 전법성들인데, 이들이 이제 안반수의경이나 십이문론이나 반주산매경이나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지는 주요 경전들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, 이후에 이제 여러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전법성들이 이 불교 경전 번역을 시도합니다.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시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엣고자를 써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불교 경전을 고역이라고 부른다. 번역할 역자에 엣고자를 써서 고역이라고 그러고,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불교 경전 번역의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이 획기를 이루는 게 4세기 후반에 이 구자국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온 구마라집이라는 성녀가 이제 오게 되는데, 이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중국의 그 불교 경전 번역이 그 수준이 한 단계 크게 이렇게 향상되는, 업그레이드돼서 이 구마라집 이후에 당나라 현장 때까지 이루어지는 번역을 구자를 써서 구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. 고역과 구역을 이렇게 나눌 정도로 이 구마라집은 중국 역경사에서 크게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. 이 구마라집이란 분은 여기도 간단히 제가 논문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, 그 아버지가 인도 출신의 성녀였고 어머니는 이 중앙아시아 구자국의 그 국왕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마라집은 7세 때 출가해서 먼저 소성불교를 배웠고, 장성하면서 대성불교로 전향해서
전향해서 그 대승불교의 중요 경전들을 굉장히 그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수행에도 매진해서 그 명성이 중앙아시아 일대에는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. 이분은 아버지가 저 인도 출신이었고 해서 이 산스크리트죠. 범어에 굉장히 그 능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구마라집의 명성이 중국까지 이제 알려지니까 그 당시에 전진왕 부견이 그 구마라집을 그 초빙해 오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구마라집으로는 그 중국에 가서 자기가 이 불교를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마라집을 모시고 오는 거 이제 장군을 보내서 결국은 납치를 해오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광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 구자국을 정벌을 하고 구마라집을 잡아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그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국왕부견이 이제 피살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여광이 그 전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구마라집을 응유하게 돼요. 그래서 한 16, 7년 동안 그곳에서 거의 뭐 노예로 부림을 당하면서 호된 고초를 겪는데 그 과정에서 구마라집은 이분이 뭐 굉장히 총명한 분이어서 또 의학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깊이 있게 그 해박하고 산스크리트에도 능하고 그 위에 이제 중국어에도 이제 능통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다시 그 정세 변동이 일어나서 그 부견의 그 후예인 이제 여홍이 이제 후량에 군대를 보내서 그 후량을 그 정벌을 하고 거기서 아주 고초를 겪고 있던 구마라집을 모셔와서 이를 이제 국사로 대접을 하고 불교 경전 번역을 주관하게 시킵니다. 그래서 중국어는 이 산스크리트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후에 12년 동안 35종 294권의 대승불교 경전을 번역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번역이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번역에서 중시하는 것이 얼마만큼 원전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냈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도 그게 얼마만큼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가, 소위 대중성 혹은 가독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독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구마라집은 이 경전의 의미도 정확히 번역하면서 이게 중국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철저한 직역보다는 그 의미를 살리는 의역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보통 이 구마라집의 번역을 절충식 번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경전이 번역이 되고 대중들이 이제 불교 경전을 읽고 수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구마라집의 번역은 이후에 대중들에게 굉장히 그 인기 있는 번역이 되었어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번역 과정 자체를 그 대중들과 더불어서 공동 작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요홍 국왕이죠. 이 국왕이 당시에 성애, 성조 이런 분들이 중국 성녀인데 아주 그 뛰어난 분들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번역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당대 뛰어난 성녀 수백 명과 또 수천의 대중이 이 구마라집이 주도하는 이 번역에 동참해서 같이 이제 그 번역을 이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체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산스크리트 그 텍스트를 중국어로 이제 이 구마라집이 구술을 하는 형태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 강서를 진행을 했습니다. 강의를 한 거죠.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뜻이 제대로 이 전달이 되는지를 이 승려들과
대중들과 같이 이제 토론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정확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수용을 해서 번역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보면 그 과정이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경전 번역을 이제 완료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던 거죠. 그렇게 되면서 이 구마라집의 번역 경전은 이후에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쉽게 수용됩니다.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이 구마라집의 번역을 선호하는 이런 이제 불교학자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마라집의 역경 사업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불교 경전 번역은 국가와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좀 체계화된 집체 번역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전개가 됐는데 이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느 체계가 다른 이 중국 대중들에게 산스크리트 경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가동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이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갔던 거죠. 그래서 이때 이제 체계화된 이 그 시스템을 보면 뭐 이게 이제 총 여기에 14개의 아니죠. 18개인가? 18개의 직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게 구마라집 당시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이후에 그 송대에 이르기까지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중에 일부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더 새로 생겨나기도 한데 여하튼 그 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 번역 체계화 시스템을 그냥 모아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주번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번역을 주관하는 역주가 있습니다. 역주가 있어요. 역주는 불교 경전에 아주 정통한 이런 고성들이 임명되었고 또 이들은 이제 중국어와 그다음에 산스크리트도 모두에 이제 정통한 분들이 뭐였고 또 경전의 그 교리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가 있는 이런 성녀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경전을 번역할 건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그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 구술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녀들과 또 대중들과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이 초벌 번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이런 분이죠. 그래서 이 수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주로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성들이 이 주번역자죠. 역주를 맡았고 그 이후 시기는 이제 이게 당나라 현장 이후가 되면 중국 성녀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불경을 누가 번역했느냐 하면 이 구마라집이 번역했다 하면 구마라집이 이게 역주였다. 또 현장이 번역했다면 현장이 역주였다.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주번역자인 역주가 이번에는 이 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그 텍스트를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그 산스크리트 원본 텍스트죠. 원본 텍스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완전한지를 정본을 이제 정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정본을 정하는 일은 인도나 중앙아시아는 그 산스크리트의 능한 성녀들이 맡아서 했고요. 여기에 이제 역할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. 뭐 정본본, 독본본, 정범이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산스크리트 원본 텍스트 자체의 그 보다 정확한 정본을 이렇게 확정하는데 이제 하는 여러 역할들이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요 텍스트를 정본으로 해서 번역을 하자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역주가 그 번역 그 역장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장을 열어서 거기에 이걸 구술로 번역을 하고 설법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벌 번역본을 수정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. 그때 이제
그 전체적인 구술이라든가 이후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 과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어로 정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제 도어, 필수, 철문 이런 직책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초벌 번역문과 산스크리트 원본을 다시 정치하게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번역의 정확도를 기하는 작업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본과 중국어 번역본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, 또 번역문이 경전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, 주로 이제 번역본을 놓고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여기 보면 정력, 참력, 교감 뭐 이런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. 정의라고 하는 이 직책입니다. 그래서 이 정의가 되려면은 이 우선 교리적으로 그 번역하는 경전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. 정통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에 아주 능통하고 또 이 범어본 경전도 읽을 수 있어야 돼서, 그래서 이제 이 주번역자와 이 정의가 이제 상호 그 논의를 벌여서 거기에서 이제 이 그 번역본이 1차적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.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뭔가 하면, 이 번역본은 거의 대부분 직역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초벌 번역이 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좀 거부감이 있는 이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중국인들이 쉽게 그 경전을 그 익숙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중국식 문법과 문체로 이 번역문을 수정하고 원전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문장 길이를 조정하고 윤문하는 작업이 이어져요. 그래서 이 윤문이 끝나면 또다시 이제 그 원본과 이 윤문이 끝난 번역문을 대조해서 원전과 내용의 그 상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 차례 더 교정 교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원래 이 중국의 불교 경전은 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당시에는 거의 이게 그 경전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. 거의 구전으로 내려오는데, 그 구전으로 한 400년 가까이 내려오다가 인도의 기원전 2세기 아쇼카 왕 무렵에 비로소 이게 경전으로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구전되어 오기 때문에 구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운율 형식으로 경전이 만들어집니다. 일종의 배다 운율을 활용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원래 이 중국의 그 불교 경전 자체가 그 속에 이제 그 또 산스크리트 자체도 그러하지만은 운율이 이제 많이 실려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운율이 많은 부분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있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살릴 건가 하는 것도, 그 맛을 어떻게 뭐 최대한 좀 살려낼 건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검토가 되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번역이 이루어지는데요. 이상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세 단계 작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주번역자가 번역할 경전을 선정하고,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텍스트 원본을 정본을 이제 확정을 하고 나면 역장을 열어서, 번역장을 열어서 그것을 이제 구술하고 설법하고 또 그 성녀들과 대중들과 그 토론을 통해서 초벌 번역을 이제 완료하는 요 작업이 이루어지고, 두 번째 그 초벌 번역문이 나오면 그것과 다시 산스크리트 원전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
또 그렇게 번역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이런 작업이 있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셋째 단계는 이 이제 중국어 번역문이 중국에 쉽게 잘 읽힐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본래의 의미가 잘 보존되도록 하는 막 그런 어려운 윤문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것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전이 번역이 완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상에서 봤듯이 중국의 불교 경전 번역은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집단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경전 번역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그 가독성이나 수용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했던 겁니다.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이것이 간행된 지가 천여년 세월이 흘렸지만은 여전히 그 정확한 번역으로 정평을 얻고 있고 오늘날에도 아주 그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중국에서만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불교 한역 경전은 동아시아 일대, 일본, 한국 이런 데까지 전파가 돼서 한국에서도 원효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여를 했던 거죠. 그래서 인도에서는 실제 기원 후 6세기 이후가 되면 불교는 거의 뭐 소멸 단계로 들지만은 이후에 불교 교학을 크게 그 발전시켰던 것은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. 거기에 그와 같은 그 이 새로운 불교의 그 황금기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불교 경전 번역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불교 경전만 번역을 했던 게 아니고 이 번역어 사전을 전문 번역어 사전을 중국에서 편찬했던 것입니다. 이 상스크리트어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표음 문자입니다. 그런데 한자는 표의 문자죠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게 그 문장 그 구조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경전 본래의 맛이 이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산스크리트 경전은 원래가 이게 구전용으로 이게 쭉 전해오다가 그게 문자로 정착이 됐는데 중국의 한문은 이게 그 하던 것을 이렇게 뭐 옛날에 시라든가 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지만은 이 번역이 본격으로 이루어지는 기원 후 시기가 되면 주로 이제 이 문장을 쓰는 이런 이제 그 문자로 한문이 발달을 했거든요.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아름답게 쓰고 우아하게 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은 막 중언부언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잖아요. 그래서 간명하게 쓰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그 뜻을 전하는 이런 쪽으로 언어가 발달을 했고 문자가 발달을 했고 문장이 발달한 거죠. 반면에 이 산스크리트 경전은 구전이 좋게 되는데 이 구전은 그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도 보면은 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가사가 많듯이 또 규방 가사 이런 게 반복되는 가사가 많듯이 이 산스크리트 경전 자체가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 어느 체계도 다르고 또 이 산스크리트로 경전이 기록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어 한문이라는 것이 발달한 이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번역 과정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살리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이걸 일찌감치 보고 발견했던 게 이 도안과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 이제 이 성녀들인데 이 도안과 구마라집은 뭐 같은 시기를 살았습니다. 도안이 이제 조금 더 먼저 살고 구마라집이 이제 본격적인 번역 활동을 할 땐 도안은 이미 세상을 뜨고 없었는데
이 도안이라는 중국 성녀가 이 구마라집의 명성을 듣고 서진에 부견왕한테 구마라집을 모셔오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분이기도 해요. 그런데 이제 구마라집이 그 중국으로 이제 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부견이 결국은 피살당하고 구마라집은 그 여광이라는 장군에게 잡혀가지고 한 15, 16년 정도 억류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도하는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이제 구마라집이 다시 그 요홍 부견의 후예의 요홍에 의해서 이제 와서 번역을 하게 됐던 이런 분인데 이 두 분 다 바로 이 번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목을 했죠. 특히 이제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의 언어 체계와 중국의 언어 체계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건가. 이래서 이제 이분이 해결책으로 찾아냈던 게 절충식 번역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이 도안은 직접 번역을 뭐 이렇게 주관하긴 했지만 본인이 번역한 이런 경전은 지금 남아 있지가 않은데 이분이 이제 그걸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. 그게 소위 오실본 삼불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. 이 산스크리트의 경전의 그 내용의 특성, 언어의 특성 때문에 이걸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맛을 많은 부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하는 그것이 이제 5가지로 정리한 게 오실뿐이고, 그다음에 이제 삼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처음 경전이 이게 태동되게 되는 게 이제 석가 세존이 이제 살아있을 당시에 주로 설법을 했던 건데, 그로부터 중국의 경전이 번역되는 것은 뭐 줄잡아 800년에서 1000년 뒤잖아요. 이런 시차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고 또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일반 대중들이 그걸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뭔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여러 이제 문제들, 또 실제로 중국에서 석가세존이 저 인도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 경전을 결집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적지 않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막 반복해서 구술하고 여러 사람이 구술하고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실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이제 해서 3가지로 삼불이 쉽게 번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이제 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번역자는 반드시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여하튼 이 산스크리트로 된 이 경전은 이게 산스크리트 자체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또그 중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 이건 이제 뒤에 현장이 5가지의 번역해서는 안 되는 이런 종류의 오종불번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는데, 거기에도 보면 가령 뭐 다란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니르바나, 타타가타, 보디사라, 삼맥, 삼보리 같은 이런 말들을 굳이 중국에서 단어를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면 번역은 되지만은 그러면 본래의 그 말이 쓰여진 의미가 크게 위축되거나 훼손된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음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실제 산스크리트 경전을 중국어 경전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음사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번역대로 거기에 맞는 이제 중국어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. 뭐 코카콜라를 가구가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코카콜라를 읽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 경전에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정확한 이 정보가 없으면 불교 경전을 읽을 때 굉장히 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불교 경전은 불교학자나 또 불교 성녀들에게는 수행과 연구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텍스트고, 특히 수행자들에게는 인생의 최고 그 일대사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
이 지혜를 밝히고 열반을 성취하는 이 공부의 뭐 필수불가결한 지침서인데, 그게 자칫 그 번역 과정에서의 문제로 잘못되게 되면 수행 자체가 이제 망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번역이 이런 체계적인 번역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지더라도 또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국에서 논의하게 되는 게 소위 번역의 전문 사전입니다.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것은 당나라 현흥이 일체 경험이라고 하는 책을 644년에 만들었고, 이 책은 총 25권으로 편찬이 됐는데, 앞에 20권은 당나라 현장 이전에 번역된 456종의 불경을 나누고, 거기에 산스크리트 용어의 그 음차자와 음의 뜻, 또 이걸 번역해서 적고, 또 난해한 자구에 대해서는 풀이하고 용례를 정리하는 이런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5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대성경전 13종과 대성소승론서 2종을 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뒤에 150년 뒤에 현흥 의미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150년 뒤에 807년에 해림이 이 현흥이 만든 일체경의미를 더욱더 정보한 일체경의미를 만듭니다. 현흥은 150년 전에 25권으로 만들었는데, 해림이 만든 일체경의미는 100권으로 그 분량이 엄청 큽니다. 그런데 이 현흥은 그 출신을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, 해림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소르국 출신,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입니다. 그리고 그 해림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총지문 밀교 수행을 했고, 또 산스크리트에 아주 능했고, 그러면서 또한 중국에도 그때 굉장히 능통해서 그 자학으로 문자에 관한 학문이 아주 해박했던 걸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장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활동을 했는데, 장태종 말년에 이제 현장이 대규모 불교 경전 번역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해원을 해림이죠. 해림을 자신의 그 사업에 참여시킵니다.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와 중국어의 언어의 성음과 자학에 아주 정통한 이런 그 해림의 능력을 높이 사서 역경 작업에 참여시켰고, 해림은 이제 거기에서 그 현흥이 150년 전에 만든 의미를 더욱더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경전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정부할 필요성을 느껴서 20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해림 의미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현장 당대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도 경전들이 번역이 되는데, 그 경전에 대해서 전부 전문 번역의 사전이 해림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교수님, 그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. 지금 시간이 약간 초과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. 예. 제가 뭐 곧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교수님. 네, 정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일체 경험이가 나오면서 일체 경험이는 거란과 고려에도 이게 전부 전파가 돼서 뭐 우리의 지금 팔만대장경,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이 자료가 그대로 판각이 되어 있고, 이 외에도 몇 종의 그 의미 자료, 전문 번역의 사전이 다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습니다. 이게 있음으로 해서 거란이나 고려의 이 불교계가 불교 경전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또 공부를 하고 수행에 참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요약 결론 말씀을 드리면, 이 중국의 불교 번역, 불교 경전 번역의 이 전통은 앞서 봤듯이 하나의 체계적인 집단 번역,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이
정확도와 가독성을 높인 것이고, 거기에 더해서 이 불교 용어 전문 번역어 사전이 거기에 이제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이 불교 경전을 산스크리트 원래 원전의 의미에 최대한 근접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건데, 이러한 이 전통들은 오늘날 우리의 그 현대 번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조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모범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우리가 뭐 정보화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학술대회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또 많은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이 공동 작업을 동시에 이제 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위키피디아 같은 애가 있듯이 여러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번역어 전문 사전을 만드는 것도 이전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이 정보 기술의 그 혁신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이런 번역 전통을 현대적으로 잘 개선을 해서 우리의 번역이 훨씬 더 그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이렇게 소개하고 또 외국의 문화를 또 우리 사회에 소개해서 문화융합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진보하고 인류 문화가 진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예, 이상으로 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. 예, 이상으로 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.